특히 홍 감독이 대표팀 철학에 맞는 게임 모델을 가졌다는 대목이 가장 의아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KFA 철학 및 게임 모델을 고려할 때 경기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 3백을 쓴다.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한다. 선수 장점을 잘 살려 어태킹 서드에서의 라인 브레이킹, 카운터와 크로스, 측면 콤비네이션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대표팀에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기회 창출 등이 좋았다. 울산은 작년 K리그에서 기회 창출 1위, 빌드업 1위, 압박 강도 1위였다. 활동량 10위는 효과적인 경기를 뜻한다. 아르헨티나도 월드컵 우승 당시 활동량은 하위권이었다. 이 점이 한국 축구에 주는 교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포획 감독이 롱볼을 선호하고 바그너 감독은 강도 높은 압박을 선호한다며 이 축구는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부터 빌드업이라는 스타일을 구축한 한국에는 홍 감독의 스타일이 더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숫자의 함정인데요. 대부분의 프로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선수단으로 우승하는 팀은 기회 창출, 패스 성공률, 점유율 등에서 고루 1위를 차지합니다. 활동량이나 태클 성공 횟수가 낮은 것도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북현대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울산은 선수단의 화려함에 걸맞은 축구 스타일을 보이는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위 수치들은 울산의 개성이 아니라 그냥 울산이 최강팀이었다는 지표일 뿐입니다. 심지어 홍 감독은 스스로도 과거 인터뷰에서 너무 세세한 전술보다는 선수들을 잘 조합하는 데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말한 라볼피아나는 이미 세계 축구 조류에서 10여 년 전에 유행했다가 지금은 여러 팀이 부분적으로 쓰는 일상적인 부분 전술이 된 지 오래입니다. 홍 감독의 전술적인 개성이라는 건 딱히 없습니다. 홍 감독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상식적인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표준적인 전술 운영을 하면서 리더십과 선수 역량 극대화로 성과를 내는 감독에 가깝습니다. 브리핑 막판에 전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2명의 유럽 코치를 요청했다는 대목 역시 장황한 자기 합리화와 달리 홍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국내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탁월한 홍 감독이 적임자였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는데 설득하기 힘든 부분까지 다 합리화하려는 무리한 시도가 보입니다. 홍 감독 선임 이유를 들으며 축구협회가 대표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 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축구협회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일회성 이유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이 이사는 홍명보 감독이 최근까지 A대표팀 감독을 고사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다.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말을 고른 이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연봉 문제도 다 받아들이셨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하이프레싱, 강한 압박 전략 철학을 가진 분들을 짧은 시간에 우리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맞는가? 우린 빌드업을 통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철학을 완벽하게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홍명보 감독의 울산 현대는 빌드업, 기회 창출에서는 K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다 맞다는 게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떤 감독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걸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결과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링뉴, 지단 등 세계적인 감독들도 리더십,
선수단 관리, 용병술 등 위주로 힘을 주고 수석 코치를 통해 전술 및 훈련을 담당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들을 협상력 부재 등으로 다 놓쳐놓고 이제 와서 홍 감독을 앉히며 전술적인 부분을 코치 2명으로 메꾸겠다고 발언하는 축협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몽규 회장은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한을 가졌으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